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산유화 학습 활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78페이지를 볼게요. 자, 교과서 78페이지입니다. 교과서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시를 천천히 소리내어 읽고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들을 찾아보자.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꽃 피네, 꽃 피네, 꽃 피네 지금 뭔가 계속 반복이 되죠, 그죠? 그러면서 첫 번째는 종결음이 네의 반복을 들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종결음이 네. 그래서 이 효과는 감정을 절제하고 관조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그 다음에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그래서 산에 이렇게 반복이 되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산에 그다음에 산에와 같은 식구의 반복. 이게 뭐냐면 이게 한 칸 다음 칸인 거를 붙였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행이 달라진다는 의미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이거를 전통적인 뭐라고 했죠? 민요적? 그렇죠. 세 번째,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라고 했을 때는 삼음보. 자, 삼음보가 잘 드러나 있고 마지막 네 번째는 1년과 4년의 변형된 수미상관 구조. 그러니까 만약에 똑같이 꽃이 피네라고 끝났으면은 이거는 그냥 수미상관 구조인데 자연에서는 지네라고 바꿨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변형돼 있다. 그래서 1사연에 변형된 수미상관 구조 해서 이렇게 네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 관한 내용을 이제 수행평가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요소를 잘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시의 시상 전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자. 1년은 뭐가 있었나요? 1년의 내용을 보면 가을, 봄, 여름 없이 어디에 펴요? 꽃이? 네. 산에 피는 꽃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꽃은 이연으로 가서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어요. 그리고 3년에 와서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뭐가 있었어요? 3년에서는? 그렇죠. 꽃이 좋아. 산은 뭐가 살았어요? 그렇죠. 작은 새.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연으로 보면은 똑같은데 갈봄 여름 없이 산에 피는이 아니라 그렇죠. 지는 꽃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래서 변형된 수미상관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저만치 혼자 피어 있고 꽃이 좋아서 산에서 울고 꽃이 지고 다시 피고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시에는 같은 종결어미가 반복되어 있다. 뭐가 반복되어 있죠? 그렇죠. 네라는 게 반복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종결어미에서 연상되는 화자의 태도가 어떠한지 이야기해 보자. 화자는 어떤 태도가 나타날 것 같아요? 우리 다 했던 건데. 그죠? 이 만약에 종결어미를 사용하면은 왠지 화자의 정서나 의견이 배제. 의견은 빼놓을 것 같대요. 그래서 화자가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요? 계속 했던 단어 있는데 기억 지읒. 그렇죠. 관조적으로 바라보는 듯한 느낌이 든다 라고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연의 행 배열을 다음과 같이 바꾼다면 시의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야기해보자. 이연을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는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이렇게 읽는데 만약에 이연처럼 읽으면 어떻게 읽어야 돼요? 산에, 그 다음에 쉬었다가 산에, 그 다음에 쉬었다가 피는 꽃은, 쉬었다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이렇게 지금 바뀌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산에 산에를 같은 행에 뒀을 때랑 다른 행에 뒀을 때 어떻게 달라져요? 이렇게 같게 두면은 되게 산과 산이 바로 근처에 있는 것 같은데 산에 그 다음에 산에 피어 있는 이렇게 하면은 시각적으로 거리감을 형상화해 주죠. 그죠? 그래서 산에와 같이 행을 나눌 경우에는, 그러니까 행이 달라질 경우에는 산과 산의 거리감을 눈에 마치 보이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형상화하여 산과 산, 그리고 산과 꽃 사이에 거리감이 강조되었다. 근데 만약에 얘를 한 행에 배치할 경우에는 산에 이거 없이 볼게요. 그냥 산에라고 배치할 경우에는 산과 산 사이의 거리감이 상대적으로 덜 느껴진다. 알겠죠? 뭔 말인지? 만약에 산에 피는 꽃은 그러면 산이 있고 바로 옆에 또 산이 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산에 이렇게 행을 바꿨을 때 이렇게 쉬었다가 이야기를 해주면은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의 느낌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를 볼게요. 다음은 이 시에 대한 다양한 해석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니까 시는 사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해석을 보면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이 시의 내용과 형식과 관련지어 찾아보자. 산요하에는 자연의 생성 그리고 소멸이 드러나 있다. 그래서 피내, 진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 있고, 그리고 이 시의 형식상 특징으로 자연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순환적 질서를 지니고 있음을 알고 있다. 이거 우리 배웠었잖아요. 뭐죠? 그렇죠. 수미상관이죠. 이거 굉장히 진짜 많이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중에 시험에 무조건 나오겠죠. 그죠? 이 시의 1년과 4년은 1년에는 피내 그리고 4년에는 진해의 차이만 있을 뿐 나머지 시구의 통사 구조가 동일한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는 꽃이 피고 지는 존재의 생성과 소멸의 순환적인 질서를 드러내는데 기여한다 라고 적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1년과 4년에서 꽃이 1년에서는 꽃이 피내로 돼 있고 4년에서는 꽃이 진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차이는 동일하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앞에가 조금 변형된 수미상관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런 구조는 꽃이 피고 지는 존재의 생성과 소멸을 아주 순환적인 질서를 드러내는데 이제 기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내용과 형식 면에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부터 중요한 내용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1년부터 볼게요. 1년을 보면, 1년은 내용이 산에 피는 꽃이라고 해서 존재의 생성, 그래서 어떠한 존재가 생성되는 것을 보여줬고,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뭐가 있었냐면 꽃이 피네라는 부분이 이제 반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 동일 어구가 반복이 됐는데
그 이유는 왜 이렇게 반복이 됐을까요? 그렇죠. 운율감. 하나는 이렇게 계속 반복함으로써 운율감을 주는 거죠. 리듬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꽃의 생성이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내자, 피내라고 하는 이 내자는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죠? 종결음이 내가 반복되는데 그 이유는 감정의 절제. 그리고 또 하나는 관조적 태도 때문에 이렇게 내자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요한 부분이 갈, 봄, 여름 없이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선 순서가 바뀌었죠. 그렇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가을이 앞에 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축약이 됐어요. 가을을 갈이라고 표현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생략이 됐어요. 어느 부분이 생략됐어요? 그렇죠. 겨울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년은 이렇게 봤고 이번에 2연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2연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저만치 혼자 피어 있는 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존재의 고독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똑같이 앞에랑 똑같이 동일 어구가 이제 반복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여기 마찬가지로 운율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첫 번째가 동일 어구의 반복이라면 두 번째는 산과 산의 거리감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산에 해놓고 한 줄 띄고 산에라고 되어 있으니까 산과 산이 이렇게 멀은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저만치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저만치라는 거는 첫 번째로는 어떠한 이제 거리감을 이야기해줘요. 거리감은 첫 번째 인간과 자연의 거리감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다른 꽃과의 거리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거리감 말고는 이제 상태를 이야기해 주기도 해요. 그래서 저렇게 혹은 저처럼 이라고 하면서 피어있는 모습 자체를 이야기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리감은 이렇게 꽃이 있다면 이 꽃과 여기 있는 이 사람과의 거리 그랬을 때요 인간과 자연의 거리가 여기가 해당이 되겠고 그 다음에 꽃이 한 송이, 두 송이, 세 송이 여러 송이가 있는데 이 꽃과의 거리를 친다면 다른 꽃과의 거리감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년을 볼게요. 3년 같은 경우에는 뭐가 나왔냐면 산에서 사는 작은 새가 나왔어요. 이 작은 새는 존재의 교감. 이 작은 새 같은 경우에는 외롭고 고독한 존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감정이입을 하고 있죠. 누가? 사람이. 그래서 사람이 감정이입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4연은 산에 지는 꽃이 되겠죠. 그래서 이 지는 꽃은 존재의 소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년과 굉장히 비슷한데 반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피내를 지내라고 하면서 변형시킨 부분도 있어요. 뭐 변형, 배환, 변환이라고 하겠는데 이거를 우리는 수미상관 구조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수미상관 구조는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 첫 번째로 자연의 순환을 나타내줘요. 그래서 처음에는 피었는데 1년에선 피었는데 2년에서는 진다라고 했을 때 자연의 순환 생성 피고 그 다음에 지니까 소멸되는 것이 자연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꽃이 폈다가 지는 것 이렇게 생성과 소멸. 그리고 두 번째 형태적
안정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굉장히 완결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미상관은 이런 식의 두 가지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연이 다시 반복되면 1년으로 가서 다시 이렇게 꽃이 피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꽃이 피고 지고가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자연의 순환처럼. 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벚꽃을 지금 봤는데 졌잖아요. 근데 내년에는 또 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피고 지고가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이 산유화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정철의 송미인곡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마지막 시험범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교과서는 우선 교과서 보기 전에 우선 한번 안내 좀 할게요. 송미인곡, 정철의 송미인곡은 2단원 문학의 수용과 생산 부분에서 첫 번째 문학의 작품의 구성 원리와 수용 부분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보면은 목차를 보면은 색깔을 좀 확연하게 티나게 하기 위해서 자, 목차를 보면 첫 번째 문학 작품의 감상의 맥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맥락에는 뭐 작가 맥락, 그 다음에 사회 문화적 맥락, 문학 사적 맥락, 그리고 상호 텍스트적 맥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가 소개에서는 조선시대 중기의 문신 정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와 있는 이제 K-팝 읽기라 그래서 여러분들 저번에도 한번 했었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로이킴의 북두칠성을 한번 봤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동방신기의 허그라는 작품을 통해서 K-팝과 함께 접목시켜서 작품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만화로 보는 송민곡이라 그래서 이게 그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걸 책으로 낸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선생님이 좀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하면은 고전시가 굉장히 어려운데 만화로 설명이 돼 있어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내용을 이해한다는 게 사실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내용 이해만 되면은 사실 고전시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내용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여러 가지 이제 장치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가 이렇게 만화로 보는 송미인곡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영상을 계속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 다음에 본문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학습은 감녀와 을녀로 설정된 사람의 대화입니다. 그냥 뭐 감녀라고 하면은 그냥 A녀, B녀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버림받은 여자, 위로하는 여자 이렇게도 많이 봅니다. 그 다음에 내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화자의 대화 내용 그리고 성격 그 다음에 어떤 소재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자, 그 다음은 이제 학습 활동까지 해보면은 우리의 진도가 모두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볼 내용 중에 첫 번째는 문학작품의 구성 원리와 수용 부분에서 문학작품을 어떻게 감상해야 할까? 우리가 이 부분에서 봤던 게 문학작품의 내용과 형식을 봤어요. 그래서 이전 작품에서 산유화를 통해서 내용은 작가의 경험, 그다음에 정서, 가치관, 인생관, 주제 등 그것들이 형식, 뭐 갈래, 구조 형상화 방법에 따라서 뭐 사문보, 수미상관의 구조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걸 봤고 이번에는 문학 작품의 감상의 맥락을 볼 거예요. 그래서 문학 작품의 감상의 맥락을 보도록 할 거예요. 이 맥락은 교과서 74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74쪽 안 펴도 이거 화면에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문학작품 감상의 맥락. 그럼 우리가 왜 문학작품을 볼 때 이러한 맥락을 봐야 될까를 우선 보면은 첫 번째 74쪽에 보면은 문학작품을 감상할 때에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지금 교과서 보는 거예요. 작가 맥락이 있고 그 다음에는 사회문화적 맥락도 있고 그 다음에는 문학 사적 맥락도 있고 그 다음에 상호 텍스트적 맥락도 있습니다. 이런 것 등 다양한 맥락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맥락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문학작품의 수용 원리예요. 그러니까 문학작품을 수용할 때 우리가 자주 하는 게 선생님이 하는 건 아마 이 작가 맥락을 여러분들에게 자주 보여줬을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윤동주의 삶에 대해서 보여준다든가 그래서 동주라는 우리가 영화를 잠깐 리뷰로만 잠깐 봤었죠. 그런 것들을 보면은
거기에 작가가 이 작가의 삶과 문학 작품이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 맥락은 이전에 했던 비 오는 날이면은 가리봉동에 가야 된다. 그 부분은 1980년대 상황을 봤잖아요. 그죠? 그러한 사회문화적 환경이 어떠한지도 우리 봤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문학사적 맥락이라 해서 이거는 아마 우리 그 윤동주 시에서도 봤을 텐데, 윤동주 시가 저항시인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문학사적 맥락에서 이것이 갖는 위상, 그리고 상호 텍스트적 맥락은 다른 작품과의 관계. 예를 들면 쉽게 쓰여진 시를 봤을 때는 그 작품과 비슷한 맥락에는 이육사의 작품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작품을 비교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육사의 작품은 좀 더 뭔가 적극적이고 강한 어조라면은 윤동주는 소극적이고 조금 적극적이지 않은 그런 태도로 많이 보여준다고 우리가 했었죠. 자, 그럼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작가 맥락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맥락. 작가의 맥락은 작가의 삶과 작품의 관계. 그래서 작가 맥락은 작가의 삶과 작품의 관계. 그래서 윤동주와 그다음에 윤동주가 쓴 시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윤동주가 부끄러움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생애를 살았는지를 보면은 이 작품에 대해서 좀 더 파악하기가 쉽겠죠. 자, 그 다음을 볼게요. 사회문화적 맥락은 작품이 다루고 있거나 작품이 생산 수용되는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황과의 관계. 여기 나와 있죠. 작품이 다루고 있거나 혹은 작품이 생산 수용되던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황과 관계가 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관계가 많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너무 오래되진 않았지만 뭐 세월호 이야기만 하더라도 세월호에 관련된 문학 작품이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그 당시의 사회문화적 환경과 이런 것들이 이제 관계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그때 봤던 우리가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된다. 그 작품은 1980년대 상황을 너무 잘 그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작품이 다루고 있거나 혹은 작품이 생산 수용되던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알면은 작품의 이야기가 좀 더 쉽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은 문학사적 맥락이 있습니다. 문학사적 맥락은 문학사의 흐름에서 작품이 갖는 위상. 그래서 이 작품은 문학사 쪽에서 왜 중요한지. 예를 들면 윤동주의 작품이 우리가 저항시라고 했는데 윤동주하고 이육사를 주로 봐요. 그 시대는 1940년대를 보는데, 왜냐면 이때는 시인들의 시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저항시, 이 당시에 어떠한 문학사집에서 작품이 갖는 위상은 굉장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문학사적 맥락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상호 텍스트적 맥락은 다른 작품과의 관계. 그래서 이 작품과 다른 작품이 어떻게 비슷한 작품을 찾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K-팝 읽기랑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게 뭐냐면 주제끼리 비슷한 걸 묶거나, 아니면 같은 작가의 작품을 묶거나, 혹은 사회문화적 맥락이 같은 작품을 묶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문학 작품의 감상의 맥락에는 작가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문학사적 맥락, 그리고 상호 텍스트적 맥락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봤던 대로 이번에는 정철에 대해서 볼 건데, 만약에 좀 전에 배웠던 대로 문학 작품의 감상 맥락으로 본다면 여기서 정철을 만약에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랑 정철에 대해서 보잖아요. 그러면 무슨 맥락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작가 맥락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작가의 삶과 작품의 이제 관계를 보게 되는 거죠. 한번 볼게요. 그래서 송강 정철은 여기 1536년부터 1593년까지 이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 중기의 문인, 그리고 호는 송강. 그래서 27세에 이제 장원급제를 하게 돼요. 그리고 벼슬에 나가서 좌의정이라는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이르렀지만 당파 싸움에 휘말려서 많은 이제 곡절을 겪게 됩니다. 당파 싸움이 뭐냐면 이 당 저 당, 지금도 뭐 당이 있잖아요. 여러 당이. 그처럼 이 당시에는 당파 싸움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한 당이 만약에 A라는 당이 만약에 권력을 차지한다. 그럼 B라는 당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유배를 가거나 죽임을 당했어요. 또 다음에 이제 B라는 당이 잡으면은 이 A 당을 아까 이전에 죽인 거에 대한 복수로 죽이거나 혹은 유배를 굉장히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조선시대의 가사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서 관동별곡, 굉장히 유명하죠. 그 다음에 삼이인곡, 그 다음에 송미인곡, 성산별곡을 지었고 연시조, 훈민가 등의 80여 수의 시조를 남겼다. 그래서 1950, 여기 틀렸죠. 1900이 아니죠.
1536년 서울에서 출생을 했고 특이한 게 10살이 되던 해 유배를 갔어요. 그러니까는 젊을 때부터 굉장히 유배를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다시 보면은 1536년 서울에서 출생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첫째 누나가 왕의 후궁이었고 셋째 누나가 왕자의 부인인 탓에 궁궐에 굉장히 많이 출입하면서 왕하고도 굉장히 친하게 지냈대요. 근데 10살 때 유배를 가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서 유배를 가게 된대요. 그래서 을사사화라는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따라서 벌써 10살 때부터 이렇게 유배를 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16살 때에는 이제 담양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배 생활이 끝나고 나서 전북 담양군으로 온갖 가족들이 다 가게 돼요. 근데 거기서 이제 여러 학자들한테 학문을 배우게 됐대요. 그리고 17세에는 이제 혼인을 하게 되고 27세에는 이때 이제 장원 급제하여 관직에 나가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관직에 진출했으나 나중에는 그 왕과 맞지 않아서 중앙직보다는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다음에 다시 32세 때는 그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중앙관직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40세 때에는 이번에는 담양으로 다시 낙향을 하게 돼요. 이때는 당파 싸움이 너무 심해서 이때 당시에 왕이 선조였는데 관직을 임명했지만 뿌리치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45세 때는 이제 관찰사로 가게 돼요. 강원도 관찰사는 뭐 지금 얘기하면 도지사 정도가 될 수 있겠죠. 그 정도로 가서 이제 이때 당시에 관동별곡과 이제 훈민가를 이제 짓게 돼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49세 때에는 문학 작품을 본격적으로 쓰게 돼요. 이때 이제 4년 동안 창평이라는 곳에 머물면서 많은 가사와 시조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56세 때는 다시 이제 진주로 유배를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선조의 노여움을 사서 유배를 가게 되고 그다음에 57세 유배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후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관직을 하지만 결국에는 58세 때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나중에 뭐 시험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굉장히 유명한 작품인 관동별곡, 삼위인곡, 송민곡 등이 다 있기 때문에 이 작가에 대해서 조금 알아둔다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 작가는 또 특이한 게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린 가사 문학의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시조 작품이 뭔가 짧게 쓰였다면 가사 작품은 굉장히 호흡 자체가 길어요. 그래서 뭔가 쓰고 싶은 말도 많고 한데 그 작품을 굉장히 우리말이 또 많아요. 예전 우리가 한글이 만들어지고 나서 양반들이 한글을 이제 경시하고 한자를 많이 썼는데 정철은 우리말의 묘미를 살린 그러한 가사 작품들을 굉장히 많이 써서 굉장히 그 부분에서 이제 유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문학사적 맥락이 되겠죠. 사회적 흐름은 이런 흐름이 되겠고요.